사실 저는 이제 그동안에는 중국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중국에 대해서 좋게 보기는 어렵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그 코로나 이후에 중국 정부의 어떤 정책, 재정이라든지 이런 정책들이 없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대체로 보면 단발성으로 굉장히 끊겼고 연속성이 없고 그냥 좀 한정적이었던 특징들이 있었는데 금리를 내렸을 뿐만 아니라 재정 정책도 굉장히 좀 강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뉘앙스를 주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나빴던 부분들에 대한 시각들은 조금 반전이 될 걸로 좀 보여져서 네. 저는 적어도 내년 초까지는 중국 시장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와는 분명히 좀 달라졌다. 그리고 그 길을 연준의 50bp 금리 인하가 분명히 좀 만들어졌던 게 아닌가. 그래서 서로 지금 뭐 싸우고 있고 무역 분쟁 중이긴 하지만 서로 예기치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어쨌든 잠깐 동안은 같이 갈 수 있겠다. 결국 이렇게 좀 공조가 보여집니다. 됐다. 네. 네. 자, 이제 다음 분과 또 시장 얘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허재환 상무 나와 계십니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많이 싸늘해졌어요. 네. 네. 자, 시장 얘기 좀 해볼 텐데요. 일단 중동 전쟁 지난 한 주 우리 글로벌 시장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 사안이고요. 또 아직까지도 불확실성으로 뭐 남아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상무님 의견 궁금하네요. 네. 네. 사실 지금까지 중동 전쟁이 아주 심각하게 영향을 좀 주진 않았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과 그 가자 지구에서 전쟁이 벌어진 지 이제 거의 1년 돼 가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작년 10월 달, 그다음에 이제 올해 4월 달에 약 한 두 차례 정도 걸쳐서 좀 심각한 그런 국면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물론 이제 주가가 조금 빠지고 유가가 좀 올라가는 듯 했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한 보름 안에 거의 모든 상황들이 좀 잠잠해지면서 오히려 좀 기회 요인이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게 지금 약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 긴장도가 조금 더 높아지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 특히 이번에는 뭐 이란 핵시설 공격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석유 시설에 대한 어떤 공격까지도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은 이제 쉽게 좀 낙관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어지고요. 물론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는 뭐 미국이 그 11월에 이제 대선이 지금 뭐 거의 한 달 채 안 남아 있는 상황에서 사실 이제 뭐 이스라엘이 정말 그 이란의 어떤 시설들을 공격하지는 못할 거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긴 한데 어쨌든 누가 되든 이 중동 지역에 있어서의 어떤 분쟁이 지금 1년이 가면서 조금 더 긴장이 좀 고조가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지금처럼 글로벌 경제가 조금씩 그 둔화가 되면서 금리를 내리는 상황에서 이렇게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게 물론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이제 유가에 대한 어떤 공급이 약간 수요보다는 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유가가 아주 급등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시각들이 좀 많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유가가 어쨌든 떨어지는 게 비교적 글로벌 경제에 좋은 거고 여기서 유가가 뭐 5%든 10%든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글로벌 경제의 어떤 부정적인 영향은 좀 피할 수 없다라고 좀 보여져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이 중동 지역이라는 거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내년도에 글로벌 경제에 대한 미치는 영향의 순서로만 보면은 어쨌든 가장 좀 그 크리티컬한 가장 좀 치명적인 그 블랙스완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유가가 사실 지난 한 주간 10% 정도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이 정도 수준 절대적인 수준으로 보면 아직은 염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네. 의견들도 좀 많거든요. 절대적인 레벨로 보면 어느 정도까지 좀 잡아볼까요, 밴드를? 보통 네. 이제 유가가 어느 정도 올라서 네.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어떤 수준 또는 레벨로 보면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한 20에서 30% 높아지면은 좀 경제에 영향을 조금씩 미치게 되게 네. 됩니다. 근데 이제 작년 이맘때 이제 국제 유가가 WTI 기준으로는 한 85불에서 90불 사이였거든요. 그래서 뭐 10%라고 하면은 한 20%라고 하면은 이제 한 20불, 한 30불 요 정도 수준인 것 같은데 그 정도가 될 때까지는 아직까지 여유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은 전체적으로 지금 금리를 내려가는 시기고 네.
물가가 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유가가 이제 막 15%도 20%도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한 3개월에서 6개월 뒤에는 물가가 아, 더 이상 안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생각보다 뭐 연준이나 뭐 ECB나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되게 금방 끝날 수도 있는 그러니까 한 반년도 채 못 가서 이제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지금 당장 저희가 이것 때문에 뭐 주식을 안 해야 되고 주식을 팔아야 되고 이런 건 아니긴 네네. 합니다만은 뭐 기본적으로는 조금 이 뉴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저희가 좀 리스크 요인으로서 하나를 꼭 좀 짚으면서 넘어가야 될 요인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꼭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한켠에는 유가에 대해서 계속 좀 따라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오늘 상무님 가지고 오신 이 전체적인 리포트 제목이 G2에 예기치 않았던 공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인데 미국은 B컷을 단행해서 그 이후에 지금까지 보면 굉장히 좀 고용 쪽을 눈여겨봤다가 지난주 말로 인해서 이쪽도 우려가 거의 네. 못 싹 사라졌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아, 저도 뭐 네. 깜짝 놀랐죠. 네. 이게 뭔 일인가. 이게 25만 건씩 이렇게 늘어나는 이런 경제다라고 하면은 뭐 굉장히 좀 문제가 없는 거 아닌가? 이거 50bp씩 금리를 인하했었어야 됐나? 뭐 이런 생각까지 좀 들면서 이건 뭐 연착륙이 아니라 또 늘 나왔었던 노랜딩 아닌가? 뭐 이런 생각까지 좀 그러니까요. 들었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해봤을 때 가장 핵심은 결국 미국 기업들의 생산성이 되게 좋아진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임금 상승률만 보면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4%씩이나 늘어났고 지금 미국의 물가가 2% 중반대 정도니까 어떻게 보면 실질 임금이 미국 사람들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지금 물가를 제외하고도 임금이 한 1, 2%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 부분이 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물가가 올라가고 있고 물론 이제 물가 상승률이 좀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네. 임금이 어쨌든 물가보다도 훨씬 더 많이 올라가니까 기본적으로 그 소비자들의 어떤 그 구매력 자체가 좀 꺾이지 않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뭐 결국 이렇게 구매자들의 어떤 소득 수준이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뭐 성장률이 약간씩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여를 주고 소비자들의 어떤 구매력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미국 기업들이 잘하고 있다라는 얘기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그 얘기는 미국 기업들의 생산성이 이게 뭐 AI 때문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미국 기업들의 생산성이 대단히 뛰어나다. 그래서 예전만큼 사람을 막 줄이지 않아도 어떤 그 기업들이 이익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레벨로 좀 올라선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져서 약간 좀 부럽더라고요. 네. 저희가 가끔 뭐 사기캐라는 말을 쓰는데 그렇죠. 미국은 뭐 나라도 크고 뭐 기업들도 굉장히 잘하고 혁신도 하면서 생산성도 좋아지다 보니까 사람을 별로 자르지 않고도 대량 해고가 없으면서도 기업들의 어떤 실적과 생산성이 유지가 되는 이런 모습이다라고 하면 이거 미국 기업들의 주가는 뭐 안 빠지는 게 맞다. 오히려 내년 내후년까지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좀 들면서 네. 약간은 좀 저희 국내 주식시장을 보면서 약간 씁쓸한 그런 그렇죠. 생각들을 네네. 좀 오히려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국내 얘기로 좀 이어지게 되는데 그 얘기 좀 뒤에 해주시고요. 그 지표 얘기 조금만 더 해보면 이게 항상 이렇게 시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착륙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고 미국 경제 굉장히 탄탄하구나. 근데 그러면서 이제 또다시 50bp 가능성 거의 이제 제로가 된 거잖아요. 그럼 이건 주식시장에 좋은 건가? 비컷 기대감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또 썼었는데 그럼 50bp 인하를 안 하는 게 그럼 주식시장은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이런 게 또 셈법이 복잡해지는데 어떻습니까, 선생님? 사실 근데 이제 50bp를 네. 연속으로 할 정도라고 네. 하면은 미국 경제가 그만큼 나쁘다라는 반증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에 비컷은 어떻게 보면 약간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그 연준의 어떤 전략. 그러니까 결국 연준이 지금 미국 경제를 연착륙시키기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인식을 주는데 조금 더 방점을 뒀다라고 하면 아마 두 번째도 금리를 50bp 내렸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그 사이에 이제 뭐 고용이라든지 뭐 물가라든지 이런 지표들이 되게
나빴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시장이 조금 부정적으로 영향을 좀 줬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 미국 경제가 그만큼 탄탄하다. 근데 금리를 어쨌든 꾸준히 내년 하반기까지 내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연준이 좀 시그널을 좀 준다라고 보면은 오히려 이 부분은 경제 지표도 좋게 나오면서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 그런데도 이제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 오히려 미국 경제 저점이 조금 더 빨라지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투자자들의 생각들이 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B컷에 대한 기대는 없어졌습니다만은 뭐 25bp씩 정도의 안정적인 금리 인하가 오히려 미국 경제에는 조금 더 좋은 영향을 좀 줄 수 있을 걸로 좀 보여집니다. 네. 미국 얘기였고요. 중국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2015년 이후 가장 적극적인 이제 통화 완화 신호 그리고 경기 부양책 이런 걸 내놓으면서 국경절 연휴 들어가기 전까지 진짜 지수가 그렇게 네. 단기간에 와 중국도 참 놀라운 그 흐름을 보여주다가 이제 연휴에 들어갔었고 연휴가 끝나고 나서 또 어떤 흐름이 이어질지 이것도 상당히 좀 주목이 됩니다. 중국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는 이제 그동안에는 중국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중국에 대해서 좋게 보기는 어렵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 그 중국에서 부채가 너무 많고요. 그러니까 돈 풀어서 그러니까 부채 늘려서 지금처럼 금리 내려가지고 부채를 확장을 해서 경기를 살리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제일 꺼림칙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중국이 이 기업가들을 못 살게 굴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외국 기업도 그렇고 중국 기업들도 그렇고 중국 정부 정책에 조금 부정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지도새도 모르게 끌려가 가지고 실종되었다는 뉴스들이 아직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상황에서 중국에서 부를 쌓는다 또는 중국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전히 중국 정부가 그렇게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를 의미를 하는 것 같고 결국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저는 중국의 랠리는 뭐 지금은 굉장히 좀 가파르고 뭐 좀 분명히 좀 바뀌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구조적으로는 좀 쉽진 않아 보입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그 코로나 이후에 중국 정부의 어떤 정책 특히 이제 뭐 금리를 내린다라든지 재정이라든지 이런 정책들이 없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대체로 보면 단발성으로 굉장히 끊겼고 연속성이 없고 또 이 부분을 금리를 내리면 이 부분은 금리를 내리지 않고 이러면서 굉장히 좀 한정적이었던 특징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뭐 기준금리도 내리고 부동산 금리도 내리고 뭐 지준율도 내리고 거의 모든 금리, 네. 그러니까 금융 비중을 낮추기 위해서 금리를 내렸을 뿐만 아니라 재정 정책도 굉장히 좀 강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뉘앙스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정책은 분명히 2021년, 2022년 그 리오프닝 이후에 나왔던 그동안의 중국 정부의 정책하고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좀 보여져서 당분간은 적어도 뭐 4분기 중국 GDP가 나오고 내년 1분기 중국 GDP가 나올 때까지는 좀 중국에 대한 어떤 경기가 더 나빠질 거다라는 우려들 그다음에 구조적으로 나빴던 부분들에 대한 시각들은 조금 반전이 될 걸로 좀 보여져서 네. 저는 적어도 내년 초까지는 중국 시장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어서 뭐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이 어떤 구조적으로 이렇게 터닝한다 이런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중국이 지금까지와는 분명히 좀 달라졌다. 그리고 그 길을 연준의 50bp 금리 인하가 분명히 좀 만들어졌던 게 아닌가. 그래서 서로 지금 뭐 싸우고 있고 무역 분쟁 중이긴 하지만 서로 예기치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어쨌든 잠깐 동안은 같이 갈 수 있겠다. 결국 이렇게 좀 공조가 보여집니다. 됐다. 네. 네. 의도하지 않은 것 같지만 네 그렇게 됐다. 일본 얘기 잠깐 해볼까요? 금리를 빠르게 올릴 것 같았던 네 일본 지금은 정상화에 좀 속도를 조절하겠다 이런 측면으로 좀 바꾼 겁니까? 세계도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네.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 새로운 총재가 이렇게 바뀌면서 확실히 이제 또 정책이 또 한번 바뀌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들 많이 했었던 네. 것 같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지난주에 어쨌든 분명히 좀 완화시켜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그 지난 7월 달에 그 일본 중앙은행이 이제 금리를 인하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워낙 이제 그 급등락이 반복이 되고 엔화가 뭐 엄청나게 절상이 되고 일본 주식시장이 이제 급락을 하다 보니까 그때에 따른 어떤 혼란을 막기 위한 노력들을 분명히 좀 하고 있는 걸로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뭐 그 우에다 총리도 총재도 마찬가지고 이시바 총리도 비슷한 얘기를 좀 했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지금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금리 인상은 안 하겠다라는 입장이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7월 달은 금리 인상을 했고 어쨌든 9월 달은 넘어갔단 말이에요. 10월 달도 아마 넘어갈 것 같아요. 10월 말에 있으니까 10월 말도 넘어갈 것 같은데 12월 달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12월 달이 되면 연준이 또 한 번 금리를 또 내렸을 가능성이 네. 높기 때문에 뭐 그 일본 중앙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지금 현 시점에서 물가가 더 떨어지지 않고 만약에 유지가 됐을 경우에는 그래도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저는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져서 일본 중앙은행의 스탠스는 올리긴 올린다라는 건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금융시장의 어떤 변화를 충분히 보고 시장이 놀래지 않은 상황에서 올린다라고 보면은 아마도 이제 한 연말 정도 돼서 일본 중앙은행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당장은 저희가 금융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 일본 때문에 뭔가를 좀 걱정을 해야 되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뭐 경기가 좋건 아니건 부양책을 써서라도 뭐 증시가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미국도 좋고 중국도 좋고 일본도 뭐 이렇게 통화 정책에 따라서 움직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좀 올라왔고요. 우리만 또 이런 네.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아까 네. 이제 해주시려는 말씀 부럽다라는 말씀 해주셨잖아요. 근본적인 이유도 궁금하고 이거 언제쯤 올라올 수 있습니까? 트리거가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저도 이제 그런 질문들을 엄청 많이 받고 그러시겠죠. 고민들도 네. 좀 많은데 결국은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지난 한 4년, 5년 동안 저희의 경제 구조가 생각보다 많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4년 전, 5년 전에만 해도 저희의 가장 수출 1위국은 중국이었죠. 그래서 저희가 대한민국 기업들은 어쨌든 중국이랑 많이 같이 가던 구조였고 중국과 교육을 해서 돈을 많이 벌던 구조였었습니다. 근데 이게 2018년, 2019년 미중 무역 분쟁과 그다음에 바이든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제 그 뭐 IRA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급망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미국의 수출 비중은 엄청 올라온 거에 비해서 중국의 수출 비중은 굉장히 많이 줄었고 또 저희가 이제 무역 수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미국에 대한 대미 무역 흑자 규모는 엄청 늘었는데 대중 무역 수지는 지금 엄청 줄거나 오히려 지금 적자입니다. 물론 지난달에는 뭐 잠시 이제 흑자로 돌아서긴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한국 기업들이 중국과 경쟁을 했을 때 또는 교역을 했을 때 저희가 돈을 잘 못 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돈을 많이 벌기 시작을 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저희 국내 기업들의 기업 이익도 결국은 미국 경제가 좋을 때 돈을 많이 벌고 미국 경제가 조금 시들했거나 미국의 특히 제조업 경기가 조금 주춤하면 저희가 이제 돈을 벌기 어려운 구조로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서로 이제 부양을 한다고 하지만 미국은 뭐 둔화가 되긴 하는데 이제 이렇게 급격히 식지는 않은 상황인데 지금 미국 경제를 주도를 하고 있는 거는 제조업이 아니라 서비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물건 팔아서 그 돈을 버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이 물론 생각보다는 덜 나쁜 건 맞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부양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이제 중국과의 교역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 저희가 사실은 기업 이익에 대한 어떤 기대치는 내년까지 굉장히 많이 잡아놨는데 사실은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 이게 실현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적어졌다는 어떤 그런 경제 구조의 측면에서 저희가 좀 이유를 첫 번째로 좀 찾아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그 자금 흐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보다 이제 금리를 내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돈은 풀리고 있거든요. 은행 대출도 늘었고 가계 대출도 늘었는데 이 돈들이 다
서울 아파트 그것도 서울에서도 약간 강남이라고 하는 일부 지역에 국한된 이렇게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제 주식으로 돈이 잘 안 오는 구조라는 어떤 특징들 그리고 그거에 한몫을 한 게 저는 이제 금투세 논란이었었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져서 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경제 구조와 기업들의 이익을 구성하는 어떤 구조가 바뀐 부분, 그다음에 돈이 풀려도 주식시장으로 잘 돈이 들어오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들, 요 두 가지가 결국에는 좀 안타깝게도 저희 코스피만 약간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었던 요인이 아니었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결국 요게 좀 해결이 되려면 뭐 미국의 어떤 제조업 경기가 좀 좋아지면서 네. 어쨌든 한국 기업들에 대한 어떤 이익에 대한 기대치가 다시 올라가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금리가 조금 더 내려오고 이런 돈들이 이제 부동산으로 좀 덜 가고 주식시장으로 좀 들어올 수 있도록 돈들의 어떤 흐름들이 좀 바뀔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4분기는 이런 흐름 굉장히 좀 세계 최하위 코스닥이다. 주요국 증시 중에서 전쟁 중인 러시아 다음으로 수익률이 낮다. 우리 코스닥이. 이런 얘기를 4분기에는 좀 만회할 수 있을까요? 4분기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략도 함께 좀 제시해 주시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다고 해서 네. 저희 주식시장이 네. 계속해서 하락할 것 같지는 않고요. 조금은 올라온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 2,500대에서는 한국 주식은 싸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물론 이제 특히 이게 미국이 조금 더 좋아지고 뭐 중국도 좀 좋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저희 한국의 주식시장도 역시 하방에 대한 주가가 더 떨어질 거에 대한 위험은 별로 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물론 뭐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에 대한 걱정들도 좀 있고 뭐 전반적으로 한국 수출이 꺾이는 부분들에 대한 걱정은 있긴 하지만 지금 이미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주가가 좀 많이 내려온 상황이기 네. 때문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한국 시장이 비싸서 주가가 못 올라가는 건 아니다라고 좀 보여져서 하방은 분명히 굉장히 좀 튼튼하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올라가는 폭이 문제이지 네. 뭐 하방은 굉장히 좀 단단해질 거다라고 좀 보여져서 저는 4분기에 저희 주식시장은 그래도 뭐 미국을 넘어서거나 중국을 넘어서는 이런 선도하는 시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꾸역꾸역은 올라갈 거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꾸역꾸역.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허재환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상무님 고맙습니다. 네, 잠시 후 김경훈의 경제훈풍 이어지겠습니다. 안재근 연구위원과 이번 주에 우리나라 WGBI 편입 결정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일에는 금통위가 또 열리죠. 전망해 보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에 테이블랩의 강승희 대표님 그리고 이승조 대표님의 시장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보시죠. 먼저 주요 뉴스 함께 하시겠습니다.